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SNU 건전 비뇨의학과의 김명입니다. 이렇게 휴일 저녁 이제 비욘디 시청자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진료실에서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진료실은 바쁘니까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못 듣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비욘디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 드리면은요. 저는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재작년 말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비뇨의학과에서 주로 전립선암 치료를 해오고 있었고요. 재작년 말에 좀 전립선에 좀 더 집중한 진료를 하고 싶어서 제가 건전 비뇨의학과를 개원을 해서 지금은 주로 이제 전립선암 환자들을 어 저는 제 병원에서 열심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할 때부터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진료실 밖에서 또 하고 싶어서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보시고 전립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전립선암 진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전립선암이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리면 그 자리에서 진료실에서 인제 아주 굉장히 흔하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수술은 어떤 병원 가서 받으면 좋냐?" 뭐 "그럼 수술하려고 입원할 때 뭐 제가 따로 챙겨야 될 게 있냐?" "제가 전립선암이 나왔는데 저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진료실에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뭐 교수님도 워낙에 바쁘시니까 뭐 딱 듣는 순간에 일단은 정신이 너무 없죠. 정신이 너무 없는데 그래서 또 뭐 교수님이 또 중요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니까 뭐 어영부영하다가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해도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듣고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쪼금 미묘한 질문일 수 있어요. 이게 "수술은 어느 병원에서 받으면 좋은가?"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대학 교수할 때도 이거는 뭐 앞에서 진료 보는 교수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못 하겠죠. 뭐 미안해서라도 잘 못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그냥 제 지인들한테서 아유 우리 친척분이 전립선암이 나왔는데 이거 수술 어디 병원에서 받으면 돼?"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대하시는 대답은 두 가지일 거예요. "아 어디 병원에 무슨 교수님 잘하시니까 뭐 그쪽 한번 알아봐." 아니면 모시고 와. 내가 빨리 수술해 드릴게." 약간 뭐 이런 대답을 좀 원하실 텐데 제가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그냥 무조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 대답을 한 적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게 친구들은 아니면 지인들은 이게 되게 좀 좀 성의 없는 대답이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인제는 수술들을 모든 선생님들이 다들 잘하세요. 우리가 이 수술 실력의 어떤 상향 평준화라 그러는데요. 이런 현상이 언제 최근에 더 심해졌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 전립선암 로봇 수술의 보급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이 기술 숙달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립선암 로봇 수술에 대한 어떤 논문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수술하는 수술자가 수술하는 수술 시간이에요. 수술 시간이 수술을 인제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한 오십 케이스가 되기 전에 보면 쭉 줄어들다가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수술 기술이 한 50 케이스 되기 전에 아주 이제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암 수술치고는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50명 정도만 수술을 해 보면 이게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숙달을 이룰 수 있다. 인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보통은 뭐 어느 대학 병원에서 전립선 암을 본다 인제 이런 교수님들은 뭐 당연히 50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어느 분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도 굉장히 뭐 수술을 안전하게 효과가 좋게 잘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가까운 데서 수술 받으라는 이유 두 번째는 이게 수술 한 번만 받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수술을 그냥 한 번만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 번 받는 거니깐 아주 아주 큰 병원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한테 내가 좀 무리를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한번 받겠다 뭐 인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생각보다 이 전립선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병원을 굉장히 오래 자주 다니게 됩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 보면은 이거 아주 해피한 케이스인데 수술을 받고 우리가 보통 암은 우리가 완치 판정을 수술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후에 이제 해 드리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꾸준히 검사를 해 가지고 5년 정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게 "암이 거의 완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한 5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 보면은 보통은 이거는 뭐 의사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인제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 이거는 스케줄인데 수술하고 나서 한 일 주일 지나서 퇴원한 다음에 일 주일 지나서 인제 저한테 오죠. 그러면은 수술 조직 검사가 어땠는지 조직 검사 결과도 확인해 드리고 그다음에 뭐 실밥 뽑은데 괜찮은지 상처도 확인해 드리고 하고 한 달쯤 지나면은 인제 이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이 소변 증상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제 좋아지는지 또 수치는 PSA 수치가 안정적으로 잘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부터 인제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 년은 한 석 달에 한 번씩 보죠. 석 달에 한 번씩 3 개월 간격으로는 피 검사 그다음에 한 6 개월 간격으로는 영상 검사를 해봐 가지고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고 그다음에 한 2년 괜찮았으면 그다음에 인제 2 년부터 4 년까지는 한 6 개월 정도 간격으로 한 번씩 뵙고 뭐 피 검사, MRI, 뭐 영상 검사 이런 걸 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괜찮으면 한 1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 보는 이런 스케줄로 이거 아주 상식적인 스케줄이죠. 이런 스케줄로 해 보면은 한 수술하고 나서 5년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있는 환자예요. 부산에 있는 환자인데 서울에 있는 병원을 수술을 받았어. 수술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인제 그 재발 검사를 위해서 서울을 다녀야 된다 이러면은 서울을 한 24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진료 9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를 위해서 근데 대학병원은 뭐 검사를 한다고 그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또 미리 가서 검사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검사를 위해서 15번 이래서 부산에 있는 환자면 한 이 SRT나 KTX를 거의 한 50번 정도를 '앞으로 더 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멀리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아주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아주 해피한 경우죠. 해피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병기가 아주 높고 변현부 절제에 양성소견이 있어서 이거는 추가 치료를 해야 된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사선 치료죠. 이런 거 하면은 방사선 치료 자체만 가지고도 병원에 한 30번 정도를 더 와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수술한 후유증이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했다든지 이러면은 병원에 다녀야 되는 횟수가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아주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술 한번 받고 지방에 다시 내려가서 그냥 지내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이 치료가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명의, 유명 의사 선생님 이러면은 사실은 이런 분들은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내가 암이 나왔는데 아주 뭐 유명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분한테 치료가 받고 싶잖아요. 그거는 뭐 전국에 전립선암 진단받은 모든 환자분들이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이 나와도 뭐 갑자기 병원을 또 바꿔 가지고 그런 큰 병원에 가서 또 줄을 서고 인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나 이런 치료가 그냥 뭐 가까운 병원에서 받는 것보다는 지연될 확률이 높죠. 오늘은 뭐 당연히 인제 경험이 많은 분한테 치료를 받으면 수술의 결과는 좋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그 수술을 기다리는 중에 또 평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요 두 개의 무게를 잘 다뤄야 되고 하지만 이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게 그냥 뭐 가까운 데서 또 경험 많은 이런 선생님들한테 수술 받는 거하고 또 아주 유명한 분한테 수술을 받는 거하고 그렇게 결과에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또 이제 전립선암이 아주 뭐 순한암만 진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도 암이라든지 악성도가 높은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좀 많이 지연이 되면 그 사이에도 암이 좀 나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인제 하나는 이게 점검이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쪼금 뭐 제 이제 블로그 같은 데도 한번 썼던 글 쓸 때 썼던 사진인데 제가 원래 이게 쪼끔 연식이 오래된 인제 이런 이제 독일제 차를 이제 타고 다녔었어요. 네 의대 교수를 할 때 타고 다녔었는데 근데 언젠가 이제 출근하려고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 가지고 보니 뭐 그 차를 세워 놓고 그냥 출근을 하고 우리 이 대리점에다가 전화를 해 봤더니 뭐 이거는 뭐 아마 미션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차를 이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시켜 가지고 뭐 "이거 쪼끔 점검을 받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빨리 입고를 시켜 줘라. 그럼 이거 언제 입고가 되냐?" 그랬더니 이 입고하는 데만 3 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 가지고 그때가 약간 좀 코로나 이럴 때기도 하고 이렇긴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이렇게 계속 출퇴근을 하다가 뭐 화딱지가 나 가지고 이 차를 그냥 그 딜러한테 "이 차 그냥 당신은 고쳐서 뭐 팔든지 뭐든지 하라." 이러고 그냥 고장 난 채로 그냥 차를 팔아 버렸어요. 팔아 버렸고 그냥 이제 국산 중형차를 사서 이제 타고 다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뭐 이게 차 살 때 제 기준이 뭐냐면은 그때 제가 일했던 직장 바로 제일 가까운 데 이 서비스 센터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그 병원 바로 옆에 서비스 센터가 있고 이래서 뭐 이 차를 사 가지고 이렇게 국산차를 사 가지고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 고장도 잘 안 나고 혹시 뭐 고장이 난다 그래도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서비스 센터 가 가지고 차 그냥 점검 받으면 되니까 너무 든든하기도 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립선암 뭐 수술도 받고 나서 항상 뭐 좀 걱정되는 뭐 증상이라든지 '아 이거 괜찮은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기면 어디 가까운 데서 이렇게 바로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데서 수술을 받으면 그냥 바로 방문을 해서 "아 선생님 뭐 이거 제가 수술하고 나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하고 검사도 해 보고 바로바로 점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아주 뭐 큰 병원 예약이 어려운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거를 또 잘 점검받기가 좀 어려운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인제 제가 이제 그 무조건 인제 "가까운 병원에서 받는 게 유리하다." 인제 이런 인제 얘기의 근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아니면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가까운 데서 그냥 수술 받는 게 좋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제가 성의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수술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병원이 좋냐. 이 전립선암 로봇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좋습니다. 그 그렇다고 뭐 제가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 로봇 수술이 무조건 좋으니까 개복 수술을 절대 받지 말고 개복 수술을 절대 받지 말고 무조건 다 뭐 "로봇으로만 수술을 받아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립선 암이란 게 사실은 이제 수술로 치료를 한 게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뭐 굉장히 오래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방광암, 개복 수술 이런 거는 수술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우리 인제 한국의 신식 의대 교육이 경성제국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제국대학교에 이렇게 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비뇨기과도 개설이 됐죠. 그때 그 시절에도 침용성 방광암은 개복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술 역사가 깊죠. 근데 우리가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개복으로 처음에 수술한 해가 언제냐면은 제가 이거를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거 어 저 전립선암을 개복 수술을 3 케이스를 하고 이 초기 경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논문에 보고한 사례가 있어요. 이 논문이 언제 출판이 됐냐면 1989 년도에 출판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올림픽도 지나고 나 가지고 우리 88 올림픽 있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 가지고 전립선 암 수술이 됐어요. 굉장히 역사가 짧은 수술이죠. 그래서 이 개복 수술은 그렇게 아주 쉬운 수술은 아니었어요. 이게 수술이 왜 어려웠냐면은 우리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치골, 이 골반뼈 뒤에 아주 깊숙하게 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를 이렇게 아래 이렇게 하복부를 크게 열어도 그 뼈랑 다른 장기에 가려져 가지고 이 전립선이란 장기 자체가 굉장히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개복 수술을 잘 하려면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빅 서전 빅 인시전인 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술 잘하는 의사는 수술 상처도 크게 연다. 이게 옛날 개념이긴 하죠. 크게 연다. 그래서 크게 열어 가지고 잘 보면서 수술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전립선 암 개복 수술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전공의 시절에 보면은 뭐 이런 전립선암 개복 수술을 하면 아침에 인제 8 시에 수술이 시작되면 점심시간 당연히 지나고 오후 늦게 좀 돼야지 인제 수술이 끝나서 인제 환자의 회복실로 올라오는 굉장히 뭐 큰 수술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수술에 조수로 들어가서 수술을 보면은 이 위에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우리가 의사들이 또 수술을 배우는 건데 이 전립선암 수술은 안 보여요. 옆에서 암만 뭐 당기고 뭐 해도 수술하는 수술자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수술을 하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막 손으로 만져가면서 수술을 하는 거지, 뭐 밑에서 당기고 있는 어시스트가 뭐 하루 종일 수술을 해도 전립선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도 개복 수술이 굉장히 인제 개복 전립선암 수술이 본인이 수술을 아주 충분히 해 보기 전에는 옆에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로봇 수술이 도입되고 나서는 뭐냐면은 그 좁은 골반 안에 이제 카메라를 넣고 아주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을 하니까 일단은 이 수술이 잘 보입니다. 수술자도 잘 보이고 옆에서 인제 수술을 도와주는 조수들, 수술을 배우는 사람들도 잘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이 로봇 수술이 빨리 도입된 병원들이 이 뭐 전립선 암 수술을 로봇이나 개복에 상관없이 다들 거기서 수술을 받은 의사들이 수술을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잘 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개수도 확 늘었죠. 그러면서 수술을 아주 많이 잘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 로봇이 초기에 도입된 병원에 그런 거기서 수련받고 거기서 환자를 보고 이런 의사들이 전립선암 개복 수술도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로봇 수술이 좋으니까 로봇 수술이 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 아주 초창기부터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큰 병원들에 가면은, 아니 그런 병원들에 가면은 그런 병원의 선생님들이 전립선암 개복 수술도 같이 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라. 뭐 수술을 받는데 "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국소 전립선암, 빨리 발견된 전립선암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지금 시대도 지금 뭐 새로운 치료들이 많이 나왔죠. 뭐 브라키 치료라든지 뭐 중입자 치료라든지 많은 치료가 나왔지만 또 지금 아직까지도 제일 치료 효과가 공인된 제일 좋은 치료 방법 두 가지는 수술하고 우리 정통적인 방사선 치료거든요. 근데 방사선 치료 두 가지 무기인데 이 방사선 치료는 당연히 뭐 수술 대신 할 수 있는 수술의 대안적 치료도 되지만 또 수술을 하고 나서 뭐 병기가 높을 때 바로 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보조 치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인제 잘 지내다가 또 혹시 뭐 재발을 했다든지 이럴 때 또 나중에 치료할 수 있는 구제 치료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만 되는 병원보다는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인제 할 수 있고 이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훨씬 든든하죠. 이제 나중에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다가 하고 나 가지고 나중에 인제 뭐 좀 재발이 된다든지 이래도 그 병원에서 계속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방사선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 종양내과하고 협진이 잘 되는 곳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이 전립선암이란 거는 사실 수술만 해 가지고 아무 재발 없이 잘 지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해피한 경우인데 모든 환자분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치료하고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은 또 재발이 돼서 주 치료가 필요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도 또 추후에 또 재발이 돼서 뭐 전이가 생기고 이러면은 결국은 인제 전립선암에 약물 치료까지도 넘어가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 뭐 비뇨기과 의사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한 약물 치료를 잘해요. 뭐 저도 저희 병원에서 전립선암에 대한 뭐 호르몬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어 최근에 나온 이제 호르몬 수용체 표적 치료 같은 거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직접 해 드리고 있는 분들도 지금 많은데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서 뭐 그냥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더 새로운 종류의 약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뭐 전립선암에서는 뭐 계속 거의 매년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인제 전립선암을 치료할 때 이 치료를 따라가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나온 가이드라인도 보고 뭐 여건이 되면 학회 같은 데도 가서 참석해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보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근데 이런 약에 대한 치료가 가장 또 스페셜리스트가 종양내과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뭐 비뇨기과 의사들이 절선암 치료를 받다가 쪼끔 도움이 필요하면은 우리 항상 이제 SOS를 칠 수 있는 종양내과 선생님이랑 같이 협진이 잘 되는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요약을 하면은 "수술은 어느 병원에서 받으면 좋냐?" 이러면은 한 요 정도 요건만 충족을 하면은 저는 '수술을 받기에는 좋은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두 번째로는 로봇 수술이 가능한 병원, 세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도 가능한 병원, 또 마지막으로는 종양내과 협진이 원활한 병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러면은 우리가 무슨 우리 뭐 전국의 권역의 어떤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북대병원이라든지 이런 권역의 어떤 대표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이런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병원에서 이 전립선암 치료를 믿고 치료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결과도 좋고 나중에 이제 치료받는 과정도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쪼끔 다른 내용인데요. 어 이제 수술 자체에 대해서 수술 이제 받으려고 병원 가 가지고 수술 받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입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갈 때 어떤 걸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됩니까? 뭐 수술이 힘들진 않나요? 아프진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사실 또 진료실에서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듣긴 좀 어려워서 이제 요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뭐 우리가 전립선암 로봇 수술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물론 요즘은 이제 아주 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수술이 이거 굉장히 안전하고 환자들도 회복이 빨리 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뭐 요즘 이제 큰 병원들에서는 굳이 소변줄을 떼고 뗄 때까지 입원을 안 하는 병원들도 많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좀 안전해지면은 소변줄을 그냥 다리에 차는 걸로 바꿔 가지고 퇴원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외래에서 인제 소변줄을 빼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아주 통상적으로 인제 수술하고 나서 소변줄을 빼고 인제 뭐 몸에 아무것도 달고 있는 거 없이 집에 간다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보통 한 수술 전날 인제 입원을 해서 우리가 수술 준비를 하고 당일날은 인제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좀 체류를 하다가 인제 병실에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보통 수술 다음 날부터는 뭐 식사나 보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한 5 일에서 한 6일 정도 지나면 우리 이 전립선 떼내고 방광이랑 요도 인제 문합한 부분이 잘 붙어서 아물기 때문에 그때 소변줄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 날 정도에 퇴원하는 한 입원 기간은 한 1주일 정도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술 전에 인제 환자분들이 챙겨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잘 설명 못 듣죠. 이런 거 한번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있는 약을 잘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요즘 뭐 협심증이나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그러니까 이렇게 지혈에 방해가 되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거는 보통 병원에서 입원하기 전에 다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요거는 인제 입원하기 며칠 전부터 "요 약을 잘 끊고 오세요." 이걸 다 설명을 듣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런 투약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던 분들은 이거를 잘 지키고 오셔야 돼요. 가끔씩 저도 인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출혈 경향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로봇 수술할 때 아스피린은 뭐 따로 끊으라고는 얘기를 안 했던 적이 많고 이렇게 뭐 협심증이 좀 있어서 아스피린 못 끊는 분들은 그냥 아스피린 쓰는 상태에서도 수술을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그거보다는 더 출혈 경향이 심한 뭐 항응고제라든지 와파린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어 좀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약을 끊고 수술을 하는 게 출혈 위험성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은 드시는 분들이 뭐 "며칠 끊고 수술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꼭 까먹고 입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이거 그냥 먹고 왔는데 나 그냥 내일 해 줘라." 이렇게 막 아주 떼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본인 몸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들은 그냥 바로 퇴원을 시키고 "다음엔 날을 새로 잡아 드릴 테니까 그때는 꼭 약을 잘 끊고 오세요." 인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뭐 한자 적은 병원에서는 날짜가 많이 안 밀리죠. 한 1-2주 이렇게 밀리고 이럴 수 있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뭐 아주 굉장히 뭐 수술 스케줄이 몇 달씩 이렇게 밀려 있고 이런 병원에서는 이거 한번 실수를 하면은 뭐 수술이 몇 달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 전립선뿐만이 아니고 이제 평소에 뭐 어떤 약을 드셨는지 어떤 처방전을 했는지 요런 거는 지참하시면은 이제 병동에 입원하면은 이제 간호사가 잘 체크를 하고 요거를 이제 입원 중에도 드셔야 되는지 요거는 주治선생님이 잘 판단을 해서 요거를 이제 약을 좀 정리를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 한 달 전부터는 우리가 뭐 수술이란 건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 받는 게 좋으니까 뭐 금주나 금연 이런 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이게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회복될 때 폐 기능이 좀 빨리 잘 안 돌아올 수가 있고 또 금주를 많이 하면은 이제 간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면 마취제가 이제 간독성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는 몸 컨디션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게 암 인제 걸렸으니까 그러면 인제 앞으로는 인제 이 암 재발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금주 금연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수술 한 달 전부터는 금주나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감기 이 상기도 감염이 좀 심해 가지고
뭐 이게 뭐 폐렴기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전신 마취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전립선암은 남자분들이 수술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손발톱에 인제 뭐 매니큐어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건 다 지우고 입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손에 우리가 이 산소 모니터 같은 걸 달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준비물로는 이거는 뭐 환자분들하고 얘기해 본 것도 있고, 제가 또 생각해 봐서 좀 필요한 뭐 병원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물론 이제 뭐 밑에 뭐 내려가면 뭐 구내 뭐 매점이나 이런 데서 다 팔기는 파는데, 그것도 사서 쓰려면 다 비싸니까. 근데 필요는 하니까 이걸 입원할 때 다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제가 골라 봤는데, 일단은 개인 세면도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건도 좀 여벌로 몇 장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비치는 돼 있는데 이거를 항상 이 수건은 좀 모자라니까 좀 몇 개 갖고 오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번 기간 중에 입을 여벌 속옷들 충분히 갖고 오시는 게 좋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슬리퍼가 있으면 되게 편한데, 이게 뭐 계속 침대에 누워 있다가 또 잠깐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슬리퍼가 있으면 되게 편한데, 이거를 그냥 준비를 안 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보면은 밑에 뭐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무슨 막 쓰는 슬리퍼 같은 거 하나 갖고 오시면 되게 편하고요. 그다음에 어 이 컵도 개인용 컵이랑 물통을 갖고 오시면 되게 편합니다. 뭐 정수기가 있고 일회용 뭐 종이컵 같은 거는 있기는 있는데, 물을 이제 따라 놓고 드시고 또 편하게 드시려면은 물통이나 컵 있으면 좋고, 또 인제 병원이 물론 인제 환자분 인제 맞춰서 인제 온도를 잘 조절을 하는데, 그래도 요 새벽이나 환절기에 새벽이나 이럴 때는 좀 병실이 추울 수가 있으니까, 그 입원복 위에 아니면 요 바깥에 뭐 이렇게 뭐 산책을 나가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바깥에 이렇게 단일도 있고 이러니까 요거 인제 위에 걸쳐 입을 수 있는 가디건 같은 거는 이제 하나 갖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과도랑 접시 이것도 있으면 좀 편합니다. 이거 입원해 있으면은 환자들이 뭐 아니 뭐 이렇게 문병 오는 사람들이 과일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갖다 주는데, 이거 없으면은 못 깎아 먹거든요. 그래서 가도 접시 있으면은 깎아 먹기도 좋고, 또 뭐 손님들 오면은 깎아서 내주기도 좋고 이러니까 하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이 성인용 기저귀. 그러니까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소변줄을 뭐 처음에 빼면은 뭐 인제 대부분은 뭐 한두 달 지나면은 다 요실금이 회복이 되는데, 뭐 소변줄 뺀 첫날은 소변이 흐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고때는 일시적으로 쪼끔 사용해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것도 쪼끔 준비를 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좀 좋은 게 필요한 게 이불. 이게 이불은 병원에서는 환자들 입으로 주는데 보호자 이불은 안 주거든요. 그럼 옆에 뭐 보조 침대나 인제 아니면은 뭐 1 인실이면 소파 같은 데서 인제 자는 분들 쪼끔 추울 수가 있으니까 보호자용 이불은 꼭 갖고 오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인제 환자들은 입원해 있으면은 인제 맞춰 가지고 인제 삼시세끼 밥이 나오는데, 이제 보호자분들은 사실은 이게 뭐 밥이 따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면은 뭐 병원 식당 가서 뭐 구내식당 같은 데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 식당이 사실은 이제 며칠 먹어 보면은 밥이 되게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고, 또 그리고 또 보호자가 이렇게 뭐 환자들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되게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뭐 "잠깐 보호자 자리 비웠는데 뭐 환자 데리고 오세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보통은 밥을 그냥 환자분 배식됐을 때 옆에서 그냥 같이 먹으면 제일 편한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밥을 따로 그 환자분들 나오는 밥이 반찬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냥 햇반 하나 더 데워 가지고 옆에서 같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쪼끔 더 추가로 먹을 밑반찬 같은 거 쪼끔 챙겨 오시면은 보호자분들이 같이 생활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챙겨 오시면 좋은 게 이어폰. 이게 요즘은 입원해 있으면 다들 심심하시니까 이 핸드폰 많이 보시는데, 이거 밤이나 이럴 때 소리 뭐 다른 환자들 자고 있는데 이렇게 소리 틀어 놓고 좀 크게 틀어 놓고 하시고 이러면은 옆에 환자분들 쉬시는데도 방해가 되고 굉장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본인 편하게 인제 핸드폰 같은 거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어폰을 꼭 챙겨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수술 당일날 유의사항은 인제 보호자분은 사실은 뭐 인제 환자분이 인제 수술실 처음에 앞에 들어가면은 그다음에는 인제 뭐 보호자 대기실에서 이렇게 뭐 기다리시는 건데 항상 인제 연락은 받을 수 있게 연락처는 잘 남겨 놓으셔야 돼요. 이게 항상 뭐 수술이 예정대로 뭐 변수 없이 잘 진행되고 환자가 무사하게 회복실로 나오면 좋은데 항상 수술 중에는 뭔가 인제 의사가 의사결정을 바꿔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이 치료 계획에 대해서 또 항상 뭐 상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는 지금 마취가 돼서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보호자랑 얘기를 해야 되니깐 아주 그 이 가까운 보호자가 한 한 명 정도는 수술 시간에 병원에 상주를 하는 게 좋고 항상 뭐 연락받으면은 바로 인제 뭐 수술실 가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할 수 있게 쪼끔 가까운 데서 대기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우리가 이 바깥에서 이제 기다려 보면 환자분들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인제 수술을 할 때 "이거 수술 시간이 얼마큼 걸립니까?" 전립선암 수술을 받을 때 "수술 시간이 얼마큼 걸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한 2 시간쯤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 저는 2 시간 동안 해 가지고 수술을 잘하고 끝냈는데 이제 나가서 인제 보호자분 만나면 "아니 이렇게 수술이 오래 걸렸어요. 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가만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해 주는 의사가 집도를 하는 시간은 한 2 시간 정도인데 그 앞에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하는 시간이 있고 마취가 되고 난 다음에 소독을 하고 수술 자세 잡고 수술 방포 를 덮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로봇팔을 집어넣고 로봇을 연결하는 시간이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하는 시간이 한 2 시간 정도인 거고 수술이 끝나면은 로봇 연결을 해제를 하고 또 그 배에 구멍 나 있는 수술 상처를 또 봉합을 하고 또 상처를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방에서 마취를 깨우고 나서도 바로 이제 병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회복실로 가 가지고 환자가 잘 회복이 되는지를 1-2 시간 이상 모니터를 하고 올라가니까 실제로 환자는 보호자는 여기서 인제 "잘 수술 잘 받으세요." 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회복실에서 인제 병실로 올라갈 때 인제 환자를 만나니까 요 기간은 생각보다는 되게 길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보호자 대기실 가면은 그런 게 인제 요즘은 좋은 병원 다 알려줘요. 환자가 지금 뭐 어디 지금 수술 준비실에 있다. 뭐 수술 시작 마취 중이다. 뭐 수술 중이다. 마취 깨우는 중이다. 그다음에 회복실로 간다. 인제 요런 게 다 우리가 이 전광판 같은 데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또 마지막 얘기 한 가지 더 해 보면은 인제 이거는 굉장히 아 좀 무거운 질문이죠. 환자분들이 뭐 "암이 나왔다." 이러면은 저가 전립선 암인데 그럼 저는 이제 "얼마나 오래 삽니까? 뭐 이게 예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진료실에서 뭐 그렇게 잘 안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뭐 그런 건 있죠. 뭐 암이 악성도 점수가 몇 점이고 또 이게 기수가 어느 정도면 뭐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이분이 뭐 생존율이 몇 프로고 재발률이 몇 프로고 이런 데이터들이 의사들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 그런 이 확률이 있거든요. 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균치죠. 평균치니까 뭐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해 주면 그 평균치니까 항상 환자는 그 평균치보다 더 빨리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더 더 인제 오래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딱 고 시점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환자분한테 환자분이 이렇게 예후가 좋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또 우리가 한 4-5 년은 문제 없습니다 이랬는데 환자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또 한 2-3년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의사랑 환자랑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아주 섣불리 너무 좋다." "아주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의사 선생님이 잘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항상 환자분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런 거를
좀 뭐 본인이 궁금하면은 이거를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 이 인터넷에 가면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 MSKCC 예우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이전에 무슨 다른 치료를 이전에 무슨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 아니면은 무슨 뭐 없냐 요런 거를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 전에 뭐 PSA, 그다음에 수술 당시에 몇 살인지, 그다음에 진단부터 수술까지 지연된 시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술이 늦어지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MSKCC 예우 계산기에 이 시간이 들어가요. 수술이 진단 시점에서 늦어지면은 예후가 나빠질 수 있다. 이게 이 한 가지 팩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런 게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조직 검사에서 나온 글리슨 점수가 몇 점인지, 그다음에 이 수술 조직 검사 결과 가지고 어 절단면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절선 피막이 있는지, 이 말은 뭐냐면 기수가 3기 초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정남 침범이 있는지 3기 후반이냐, 그다음에 그 수술할 때 떼냈던 임파 침범이 있는지, 요거를 요렇게 입력을 해 가지고 딱 계산하기 이렇게 딱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인제 숫자로 나와요. 숫자, 이게 무슨 숫자냐면은 어 2 년, 5 년, 7 년, 10년 동안 재발이 없을 확률이 뭐 인제 이런 경우에 뭐 93%, 83%, 78%, 71%다. 또 그다음에 인제 15년 후에 어 15년 후에 그 캔서 스페시픽 서바이벌이라 그러는데, 전립선 특이 생존율이라 그러는데, 전립선 암하고 관련돼 가지고 전립선 암 때문에는 죽지 않을 확률, 뭐 이거는 뭐 99%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통계를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하고 뭐 안 알려주는데 뭐 어쩌니 저쩌니 물어보는 것보다 진짜 궁금하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 이제 요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뭐 수술은 가능하면은 집 근처 병원에서 받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보여 드렸던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은 입원 준비물 같은 거나 입원 전 준비를 잘하고 들어가자. 그다음에 전립선 암에 대한 예후가 궁금하다 이러면 이거는 본인이 뭐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인제 아까 뭐 개원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개원한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됐어요.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열심히 진료를 해서 한 지금까지 누적으로 수술을 그래도 한 1년 반 만에 한 4,200건 정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전립선 암 환자를 지금 이제 한 1,700명 이상 찾아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인제 1 년에 전립선 암이 한 2만 명 정도 진단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뭐 개인 병원이지만 여기서 한 대한민국 전체 전립선 암 환자의 한 5%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단되는 전립선 암 환자가 20 명이면 그중에 한 1명 정도는 저희 병원에서 지금 진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 강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아마 질문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질문을 많이 남겨 주신 것 같은데, 남은 시간은 곧 좀 답을 드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에서 RIRS란 건 뭐냐면은 연성 내시경을 사용한 그 요관 신결석 수술인데요. 수술 도중 실패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방송 전에 질문 남겨 봅니다. 결석은 좌측 신장 상부 심배 안쪽에 11mm, 무증상 결석이나 임신 전 사전 제거 권유받아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 결과는 요관은 통과했으나 막상 내시경에 들어가 보니 CT상에 본 것보다 심배 입구가 너무 좁아 결석은 구경도 못하고 의사가 수술 도중 포기. 심배 입구가 좁아 내시경 진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 콩팥에 있는 돌인데 이제 요 돌을 연성 내시경, 구부러지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돌에 접근을 해 가지고 요 돌을 인제 빼서 인제 없애버리는 수술인데 인제 그 수술한 이유는 인제 콩팥에 이제 아마 이 산모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콩팥에 있는 돌은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뭐 그냥 좀 두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지금 그쪽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 지금 생각을 한 거는 우리가 이 돌이 임신 중에 밑으로 내려와서 요관결석이 돼 버리면 그때는 뭐 아주 굉장히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뭐 인제 임신 중에는 뭐 사진 검사, 엑스레이나 CT 이런 것도 잘 못 찍고 어떤 뭐 수술적 치료나 뭐 세석이나 이런 것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예방적으로 돌을 제거를 하자. 뭐 그건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뭐 그거는 뭐 수술은 좀 뭐 저 같아도 뭐 "이거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근데 이게 이 콩팥 수술 이 요관결석 수술은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잘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CT를 보고 '아 저기에 접근해서 돌을 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신배 그러니까 우리가 요 칼릭스라고 그러는데 요 신우 콩팥이 모이는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에 요렇게 또 깔때기처럼 요렇게 공간들이 있거든요. 요 공간 안에 지금 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공간 안에까지 내시경이 들어가서 돌을 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은 여기가 요렇게 너무 좁아 가지고 여기로 내시경 이 머리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 지금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아주 막 뭐 무리해서 수술을 한다 이러면은 뭐 레이저로 뭐 신배 입구를 쪼끔 더 째 가지고 이렇게 넓힌 다음에 들어가서 돌을 빼고 이럴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또 출혈이나 이런 위험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만약에 뭐 신결석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뭐 그쪽 인제 목표로 하는 돌이 있는데 고게 접근이 잘 안 된다 이러면은 그냥 저도 그냥 한 요 정도에서 그냥 수술을 종료를 하고 뭐 다음에 돌이 위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그때 수술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PNL이라는 수술은 뭐냐면 이게 내시경이 아니고 콩팥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직접 이제 돌에 접근을 해서 이제 돌을 빼는 수술인데 이거는 사실은 돌은 확실하게 뺄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이 콩팥에다가 한 연필 실 만한 이 콩팥은 혈관 덩어리거든요. 이 콩팥은 혈관 덩어리인데 거기다가 연필 실 만한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출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내시경을 해서 돌을 못 뺐다 그래 가지고 PNL을 저도 하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더 두고 보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일본 선생님이 그냥 맞게 치료를 해 주신 거고 근데 이 수술은 뭐 이 돌 수술은 우리가 돌을 봐야지 우리가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수술을 해도 이런 상황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완소남 님이 "소변을 참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야간요 포함하려면 치료 대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는 "소변은 뭐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뭐 야간요 포함 8회 정도면은 사실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뭐 많이 자주 보는 건 아니라서 뭐 지금 뭐 약으로 치료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밤에 한 2번 이상 깬다 이러면은 일단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물 드시는 양을 좀 줄여 보시고 뭐 그래도 뭐 계속 좀 불편하다. 뭐 물 드시는 양을 좀 줄이고 특히 저녁 시간에 물 드시는 양을 좀 줄여 보시고 그래도 뭐 불편하다 이러면은 한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TV 님이 30대 후반 남성이시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야간요 증상이 있어서 검사해 보니 전립선 석회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수술 이외에는 딱히 치료 방법은 없고 큰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둬도 큰 이상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글쎄 저는 뭐 별로 30대 후반분이 소변 증상이 있어서 오면은 저희 병원에 오면은 그냥 일단은 이렇게 뭐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뭐 검사 같은 것도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그냥 "생활 습관 교정을 하고 그냥 좀 두고 보자."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이 많고 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게 좀 30대 후반분이 뭐 소변 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뭐 수술 같은 거는 아주 젊은 분들이 비대증 수술은 아주 젊은 분들한테는 추천되는 수술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사정 기능이라든지 성기능이라든지 이런 데 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 수술이고 또 뭐 석회화가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소변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뭐 하여튼 제가 인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의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아니면은 이게 뭐 이렇게 그 뭐 의사 선생님이 해 주는 설명을 잘 들으신 건지 이게 잘 판단이 안 돼서 하여튼 저는 뭐 하여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병원에서 들은 게 정확하게 맞다 이러면 저는 사실은 별로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승현 님이 "전립선 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염과 관련이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립선 암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큰 원인은 먹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의 유병률 진단율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암이 세 가지가 있죠.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 그다음에 남자 여자 공통으로 대장암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암의 공통점은 뭐냐면 분비선에서 생기는 선암, 이게 샘암이에요. 근데 이 암들은 다 이제 먹는 거랑 좀 상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먹는 게 서구화되면서 뭐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뭐 유가공 유가공 식품 많이 먹고 이제 이러면서 인제 암이 늘고 있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립선암도 아주 먹는 게 뭐 하루 이틀 먹는 건 아니지만 뭐 10 년, 20년 이렇게 먹는 식습관이 제일 영향이 큰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염이 있다고 전립선암이 더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전립선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랑 전립선 비대 때문에 생기는 소변 증상이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증상만 가지고 그게 인제 암인지 그냥 단순 비대증인지 이런 건 잘 구분할 수가 없으니깐 "소변 불편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뭐 "이게 좀 걱정될 정도다." 이러면은 네 병원에 와 가지고 이게 치료가 필요한지 또 혹시 뭐 전립선암이나 이런 건 괜찮은지를 한 번쯤은 점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효환 님이 70대 중반분이시고 전립선 제거 수술을 받고 2년 정도 되셨고 수술 후에 정해진 날짜에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거 후에는 전립선 비대했을 때 먹었던 약을 먹어도 되는지 전립선이 없으니 안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처방해 주라 해서 1 일에 하나씩 먹는답니다. 오줌 자주 누지 않는 약도 먹고 있으면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립선을 수술을 받으셨으면 전립선이 없으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비대증 약은 잘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처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절선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뭐 뭐 물론 막힘 증상 이런 거는 뭐 전립선이 없어지니까 해소가 되는 분이 많은데 또 다른 그런 소변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뭐 잠깐 지나가면서 드렸지만 이게 요도괄약근을 살짝 건들기 때문에 요실금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게 방광 용적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뭐 절방뇨, 야간뇨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증상하고 관련된 약 같은 거는 필요하면은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립선 약을 꼭 드셔야 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댄 나의 행복 님이 "안녕하세요. 2년 전쯤에 전립선 초음파를 받았고요. 살짝 석회화 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33살 남성이고요. 항문 삽입이 어렵고 검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몇 년 동안 안 하려고 합니다. 얼마마다 한번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석회화는 전립선 초음파에서 이게 뭐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소견이긴 한데요. 사실 임상적으로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데서 하면은 그게 눈에 잘 보이니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다 적어 놓는데, 또 그렇게 적혀 있으면 환자분들은 와서 이게 문제가 있는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33 세에 건강검진으로 초음파를 받았다 이러면 좀 너무 빨리 받으신 거고요. 우리가 전립선 기본 검진, 전립선 기본 검진이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전립선 암 피검사 PSA, 그다음에 초음파가 아니고 직장 수지 검사, 이렇게 두 가지 검사가 전립선의 기본 검진인데, 이거는 국제 권고에서는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50 살이 넘어가면은 한 1 년에 한 번씩 해 보는 걸로 돼 있고, 좀 전립선암 유병률이 좀 위험성이 높은 분들,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라든지 이러면 좀 한 5 년에서 10년 정도 빨리, 그러니까 한 45 살이나 한 40 살부터 지금 검사를 해 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3 세면은 뭐 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빨리 검사를 하신 거고, 다음 검사는 뭐 소변 증상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별 문제 없으셨으면은 50세 돼서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 제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네 일요일 저녁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평온한 휴일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